최숙미 단편소설 제목 겨울 수선화입니다. 오랜 망설임은 집착이 되었다. 하찮은 미련이건만 버려지지 않는다. 언젠가 한 번은 만나리라. 곱씹게 되는 여자. 그녀는 내 인생에서 손톱 거스러미 같은 존재로 거슬린다. 꿈을 꿨다. 그녀가 넘실대는 파도처럼 환하게 클로즈업 된다. 내가 은연중에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어서 몹시 언짢다. 별것까지 했으니 이제는 나보다 초라해 보이기를 바랐습니다. 하는 못난 심사라 해도 진심이다. 그녀에게 받은 모멸감에 비하면 반감축에도 못 든다. 긴 생머리를 자르고 추장같이 파마를 했다. 여자들이 심경 변화를 위해 헤어스타일을 바꾼다니. 나름 이유 있는 항변이다. 허리를 굽혀 머리채를 흔들고 거울을 봤다. 열정을 쏟아낸 재즈 가수 이미지다. 마음에 든다. 외국 출장을 간다던 남편이 일어났다. 우유를 데우고 빵을 굽고 사과 반쪽도 곁들여 놓았다. 와이셔츠 소매 단추를 채우며 식탁에 앉는 남편이 내 헤어스타일을 보고 피식 웃는다. 무슨 일 있어? 언제 와요? 남편은 내 억양이 달리 들렸는지 힐끔 쳐다보고 일주일이란다. 출장 기간에 꿍꿍이가 있어 보였을까. 현관을 나서며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 말았다. 남편이 나가는 틈으로 봄 기운 머금은 바람이 스산이 들어온다. 볼을 두어 번 두들기고 누가 보기라도 하듯 파마머리를 부풀리고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마른 목소리를 가다듬어 그녀에게 전화를 했다. 제목이 어려운 뻔한 80년대 가요를 2번이나 들었건만 받지 않는다. 문자를 보냈다. 오늘 마산 가려는데 시간 되면 연락 줘. 선뜻까지도 않을 마산이건만 가슴이 쏘아했다. 달빛이 유난했던 월영동 삼복도로. 가파른 길을 오르던 자전거 커플의 마지막 버스. 아프고 그립다. 커피를 내리고 과일을 담아 여행 채비를 했다. 자동차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치는데 전화가 왔다. 시내다. 입을 크게 벌려 좌우로 흔들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녀인 줄 알면서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 여보세요? 진짜 순금이 계집애. 어쩜 이래도 연락 한 번을 안 하냐. 지금 했잖아. 너는 서울 살아서 늙지도 않았겠지? 근데 목소리는 아줌마다. 내 목소리는 어때? 그녀의 수다가 예전의 나로 묶어둘 듯해서 말을 잘랐다.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여전히 잘났어. 하루 종일 기다려봐. 기집애. 입술을 누르며 백미러를 보았다.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눌린 입술이 단호했다. 미세먼지 낀 민기적거리는 한강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차 안이 적막해지면서 좀 전에 들은 그녀 목소리가 따라붙는다. 꿈에 본 모습까지 겹치면서 불쾌하기까지 하다.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는 마산이 아니다. 그에게로 가는 길. 엄마만큼 자주 불렀던 이름. 우섭이. 그의 이름이 새삼스럽고 어색하다. 오늘 이후로 다시 부를 수 있을까? 오빠처럼. 친구처럼. 그가 아니면 못 살 것 같은 연인처럼. 우섭이는 누나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집 문간방에서 살았다. 누나가 공장 기숙사로 들어가자 문간방을 신혼부부에게 세를 놓고 내 방을 우섭이에게 내줬다. 나는 엄마와 방을 쓰며 우섭이에게 수학 과외를 받았다. 엄마는 우섭이를 아들처럼 대했고 우리는 남매처럼 살가웠다. 방학 때는 우섭이의 고향이 내 친척 집인 양 자주 놀러 갔다. 까만 몽돌이 깔린 바닷가에서 개 헤엄을 치고 밤이면 별을 보며 이슬을 맞았다. 우섭이는 퉁명스러워도 오빠처럼 자상했다. 몽돌 사이로 쪼르르 물결이 밀려들고 내가 잔물결에 누워있으면 그림자를 만들어 눈부심을 막아주곤 했다. 나의 코발트빛 바다 같던 그가 시내를 만나면서 너울성 파도를 만들었다. 시내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짝꿍이었다. 우리 집에 필기노트를 빌리러 온 날 우섭이를 보고 촌스럽다며 키득대더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다. 주말이면 우섭이와 자전거를 타고 산복도로를 달리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신혜가 우섭이 뒷자리에 타고 내게 손을 흔들었다. 우섭이와 나 사이에 신혜가 끼어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핫도그 가게 아줌마는 나보다 먼저 눈치를 채고 내게 핫도그 2개를 한꺼번에 건네기도 했다. 그걸 모를 리 없는 신혜는 주고받는 순서를 가로채고 우섭이를 가로채 갔다.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늦게 들어오던 날 밤, 골목에서 입맞춤을 하던 그들과 마주쳤다. 늦으면 늦는다고 오라비처럼 잔소리를 하던 그였는데, 그날은 버스 정류장까지 마중을 나오고도 남을 만큼 늦었는데, 서 있는 나를 보고 당황해하던 그와 나를 의식하는 신혜의 웃음에 그대로 멈추어 버렸다. 병신같이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야 했는데, 신의 뺨이라도 때렸어야 했는데, 그때 찢긴 자존심과 모멸감은 미련이 집착이 되어 해치워야 할 과제로 남았다. 그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입맞춤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왜 그토록 역겨웠는지, 제가 하는 눈짓도 나를 부르는 목소리도 듣기 싫었다. 배신감이 느껴졌는지 모르겠다. 한동안 눈길을 피하고 말도 섞지 않았다. 신혜 때문이었을까? 친척 같고 오빠 같던 그가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다. 장마철 들불처럼 번지는 연정이었다. 그때서야 깨닫지 않았을까? 나만의 감정이었다는 게 슬픈 현실이었지만 전혀 몰랐지. 그치. 신혜는 컨닝으로 좋은 점수를 받아 신나 죽겠다는 듯이 까르르 웃어댔다. 내 심정은 아랑곳않고 우섭이가 한 말들을 주절거렸다. 토끼같이 깜찍하다고 했다나, 불러오라고 했다나. 신혜는 우섭이를 빼앗아간 게 승리의 깃발을 잡아챈 듯 으스댔다. 우섭이도 신혜를 좋아했을까? 확인하고 싶었지만 사실이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묻지도 못했다. 우섭이가 버스 정류장까지 마중을 나왔다. 갤러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던 길이었다. 일부러 내 머리통을 흔들며 오늘도 큰 그림들과 씨름했나? 왜 이리 축 처져 있나? 했다. 나만의 우섭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미워 죽을 것 같았다. 뿌리치고 앞서 걸었다. 배고프냐? 빵 사줄까? 평소 같으면 내가 먼저 팔짱을 끼고 빵집으로 가겠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의 팔짱을 끼고 말 것 같았다. 기습 키스라도 하고 말던가. 그럴 리가 없다고 우기고 싶었으나 내 눈으로 확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울고 싶었다. 라디오를 켰다. 최신 가요가 흘렀다. 남편의 노래 실력을 저주한 후로 가요 맛을 잘 모른다. 남편의 노래 실력은 가수 뺨칠 정도였다. 만인의 연인을 위한 연마된 무기라고나 할까. 나는 이름 모를 소녀였다. 파랑새였다가 토요일 밤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그 사람의 노래 실력에 흔들린 여심 중 하나였건만 나만을 위해 평생 갈대의 순정을 불러줄 남자로 알았다. 어리석기는. 라디오를 껐다. 내 인생아, 이제라도 잘 좀 살자. 남편은 임신 초기인데도 태아는 안중에도 없고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을 채우느라 발톱 튼실한 두더지처럼 내 몸 구석구석을 헤집었다. 유산이 되어 병원에 다녀온 날 밤에도 괜찮다며 또 생길 거라며 거친 호흡을 뿜어댔다. 수술을 받았는데 괜찮다니. 더는 참을 수 없어 꺼지라고 소리를 질렀다. 남편은 한 번도 본 적 없던 내 반응에 어이없어하며 거실로 나갔다. 그날이 처음으로 남편의 성욕을 피한 날이었다. 생리통이 심한 날, 또 거부를 했다가 부부의 당연한 관계가 참을 일이냐고, 고분고분하면 될 일을 소란 떤다고 폭력을 가했다. 그 후로 남편은 성욕도 폭력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나를 잠식해갔다. 남편은 외국 출장이 잦았다. 출장 때마다 여자와 동행하는 게 분명했지만 모른 척했다. 어느 소설에선가 하녀와 욕정을 푸는 남편을 다행스러워하는 귀부인처럼 나도 개의치 않았다. 자유를 얻은 날 같았다. 남편은 내가 질투도 하고 싸움도 걸고 했어야 하는데 별스런 반응이 없자 지나가는 말로 우리 그만 살까? 했다. 언젠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나 예견이라도 하듯 희망 같은 게 생겼다. 나는 잠 못 드는 밤 양을 세는 일만큼이나
자주 이혼을 생각한다. 시내로부터 받은 모멸감 계산에 넣느라 골치가 아프다. 그녀가 내 꼴을 보고 비웃어 제킬 것 같은 피해의식이 지독한 습진처럼 근질거린다. 엄마를 떠올리면 더더욱 망설여진다. 엄마가 마련해준 맞선 자리마다 한 번도 나가지 않고 버텼던 내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반색을 하며 혼인을 서둘렀던 엄마였다. 9살이나 많은 나이에 재혼이라는 사실을 밝혔어도 그토록 좋아했을까? 나중에서야 나이차가 나는 건 말했지만 잘해준다는 말에 그마저 덮었다. 그런 엄마에게 이혼이라는 비수를 어찌 들이댈 수 있을까? 휴게소에 들렀다. 햇살 고운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남편은 내가 언제 올 거냐고 물었을 때 우섭이를 떠올렸을까? 어리석게도 신혼 초에 울며 불며 우섭이 얘기를 했었다. 남편은 이루지 못한 내 사랑을 보상이라도 해주려는 듯 애가 달았다. 지난날의 좋은 순간을 떠올려 보라며 내 몸을 달고 왔다. 좋았냐며 추억은 아름다운 거라며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통영대전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시내가 기다리고 있는 마산과는 멀어졌다. 시내는 예전처럼 인도 배우 같은 검은 눈을 반짝이며 우월감에 젖어 기다릴 것이다. 여우니까 나에게서 연락이 없으면 금방 눈치를 채겠지. 눈치를 채야 오늘의 내 계획이 맞아떨어지는 거니까. 못난 모습이라도 한 번은 뒤통수 쳐주고 싶은 마음을 거두지 않았다. 시내는 우리 집에서 가끔 반찬을 만들었다. 도대체 못하는 게 뭘까 싶을 만큼 요리도 잘했다. 물메기국은 일품이었다. 풋고추 향내를 풍기며 한상을 차려서 우리 앞에 내오던 모습은 조신한 새댁 같았다. 온갖 칭찬을 해대며 셋이서 먹기는 했지만 우섭이를 위한 요리였던 것을 알지 못했다. 앞치마 입은 모습도 예뻤다는 게 지금도 질투가 난다. 시내를 만나면 우섭이는 내 남자여야 했다고, 네가 가지기엔 너무 선한 사람이었다고 퍼붓고 싶었다. 동생의 과외 핑계로 우섭이의 짐을 옮겨가던 꼼수를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우섭에게서 나를 떼어내려고 차버린 남자를 내게 보낸 못된 기집애. 또 누구를 만나서 우섭이를 버렸냐고. 눈에 핏발이 섰다. 세월이 이토록 흘렀건만 시내에 대한 감정은 그대로 되살아났다. 국도로 접어들어 갓길에 차를 세웠다. 봄이 코앞이라 나뭇가지마다 성냥개비 같은 움을 달았다. 하늘은 빗질한 마당같이 말끔하다. 우섭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순금이. 순금이. 진짜 순금이 맞나? 나가면 시킬 일 있나? 어딘데? 통영고속도로 빠져나왔어. 싸게 온나. 내가 선창까지 나갈게. 핸드폰에 입술을 진하게 맞췄다. 신나게 페달을 밟는데 시내 전화가 왔다. 어디쯤인데? 그러자 나도 전화하려고 했어. 급하게 일이 생겨 못 가겠네. 뭐야?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에 갈게. 나 운전 중이야. 끊어. 통쾌하게 파이팅을 하듯 핸들을 쳤다. 너한테 당한 일에 비하면 이 정도쯤이야. 우섭이를 제쳐놓더라도 얄미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양말을 빨 때마다 자기 것도 벗어놓았다. 한두 번도 아니고 뭐라 했더니 누가 빨아달래. 네가 그냥 빨았나. 의아해하는 표정이라니. 자기 편리로 해석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으니 말해 뭐 할까. 우섭이를 뺏어가는 짓은 당연한 수순이었을 테지. 둘의 결혼식 소식을 듣긴 했지만 가지 않았다. 어떻게 그들을 축하해 줄 수가 있겠어. 서울로 직장을 옮기고는 마산 집에 가는 횟수도 줄였다. 그가 우리 집에 몇 번을 왔었다는 얘기는 엄마를 통해서 들었다. 엄마도 우섭이가 원망스러워오지 말라고 했단다. 왜 그랬냐고 쏘아붙였더니 아직도 미련이 남았냐 타박을 했다. 그의 변명이라도 듣고 싶었던 마음은 미련이었을까? 그리움이었다. 산을 몇 굽이 돌아 나타난 옥색 바다에 탄성이 터졌다. 하얀 굴 양식장이 진주를 뿌려놓은 듯 눈부셨다. 우섭이의 땀방울도 저 바다에서 연글고 있겠지. 상리제 넘어 쏜살같이 달려왔건만 변해버린 서로의 모습에 어색한 미소만 돌았다. 우섭이는 머리가 약간 벗겨진 데다가 마르고 까매서 키가 더 커 보였다. 안쓰러울 정도로 주저하는 바람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내 손을 잡고서야 끌어당겨 포개졌다. 숨이 멎을 듯한 포옹에 세월을 누르듯 눈을 감았다.
다들 바다로 나갔는지 어촌의 한낮은 사람의 기척이 없이 적막했다. 그가 건네주는 장화를 신고 배를 타러 갔다. 시내에 대한 불편함이 햇볕에 가려지는 해무처럼 가라앉았다. 성취감이 입가에서 싱글거리기도 했다. 선창가를 떠나는 배가 바람을 시원스레 갈랐다. 육선을 지나고 자란도를 돌아 나갔다. 우섭이는 나에게 백키를 잡혀주고 자리를 비켰다. 커피를 끓여주겠단다. 얼떨결에 키를 잡긴 했으나 눈앞이 아찔하고 겁이 났다. 혹여나 잘 키운 굴 양식을 망칠까봐 빨리 잡으라고 소리를 질렀다. 운전도 하는 게 뭐가 겁나냐? 다시 길을 잡았다. 예전 같았으면 뽀로통 할 말이 어쩜 이리도 정겨울까. 커피를 탔다.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것처럼 커피를 건네며 그의 옆에 바짝 붙어섰다. 우섭이의 채취와 작업복에 벤갯내에 뭉클해졌다. 그가 내 머리를 쓸어주었다. 두어 번 쓸어보고는 파마머리라 손맛이 안 난단다. 그간의 세월에 맛을 잃은 게 어디 손맛뿐일까. 방학 되면 그를 따라 굴껍데기 꿰는 일을 했었다. 굴껍데기에 구멍을 내고 줄을 꿰어 바다에 띄우면 굴이 붙어 자란다고 했다. 손이 빠르다고 칭찬 듣는 재미에 서둘다가 굴가시에 긁히기 일쑤였다. 긁힌 자국에 바닷물이 묻으면 어찌나 쓰라리던지. 우섭이는 조심을 안 한다고 잔소리를 해댔다. 우섭이의 아버지가 홍합을 싣고 오는 날이면 새벽부터 홍합을 땄다. 홍합에 붙은 줄기를 반대로 당겨 지저분한 부분을 제거했다. 제비새끼 같은 홍합을 따는 일은 언제나 소꿉놀이 같았다. 어부마누라 될 자격은 그때 이미 갖추었을 텐데 아직도 어부마누라가 되지 못했으니 운명 같은 인연은 아닌가. 우섭이 굴 양식장에 배를 대고 자잘한 굴 다발을 끌어올렸다. 굴들이 자리싸움이라도 하듯 가시를 뻗치며 여린 티를 냈다. 굴 깔 때 까오라. 나만 일당을 두둑이 쳐주겠다고? 공정치 못한 선주 밑에서 일하기 싫지만 너니까 생각해보겠노라. 김 빠진 농담을 주워 섬겼다. 굴다발을 다시 바닷물에 집어넣고 가리비 양식장으로 가려는데 서늘한 바람이 불고 날씨가 흐려졌다. 우섭이 좀 더 멀리 가야 한다며 속도를 올렸다. 우섭이와 떨어져 배 선미에 앉았다. 예전에 입을 벌리고 갯바람을 먹던 기억이 났다. 고개를 치켜들고 입을 벌렸다. 내 인생의 어둑한 곳곳을 다 씻겨주기를 바라면서 갯바람을 먹었다. 바람이 뱃속을 흐뭇하게. 이런 순간을 우섭이와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다면 더 없는 행복일 것 같았다. 배를 멈추고 가리비 그물망을 끌어올렸다. 채방 같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가리비가 옹송그렸다. 다른 쪽 그물망에는 손바닥만한 생선이 걸려 바둥거렸다. 감성돔이란다. 잡아 올려 지느러미에 걸린 그물을 떼어주자 선체에서 펄펄 뛰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며 내 덕으로 돌렸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둘 다 기분이 엄청 좋았다. 가리비 그물망을 한 줄 자르고 감성돔을 빈 망에 넣어 선창가로 향했다. 멀리 동네 불빛이 하나씩 켜졌다. 가슴이 쏘아니 고통이 몰려왔다. 이럴 때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딜까? 우섭이를 돌아보았다. 그와는 배 선미만큼 떨어져 살 운명처럼 어둠이 끼었다. 검은 구름을 걷어내듯 어둠을 휘저었다. 서로의 인생에 다가서지 못하고 산 세월이 억울했다. 배를 텅텅 울리며 그에게로 갔다. 빙긋이 웃으며 회를 떠주겠다고. 매운탕을 끓여주겠다고. 나더러 밥만 하란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거냐고 따져볼 참이었다. 그가 행복해 보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배를 선창가에 댈 때 빗방울이 떨어졌다. 망설일 새도 없이 가리비와 감성돔을 든 우섭이가 앞서고 내가 종종거리며 따라갔다. 하루의 일과를 끝낸 여느 부부의 귀가처럼 자연스러웠다. 그가 늙은 항아리에서 쌀을 퍼왔다. 보리쌀을 한 줌 넣고 내게 건넸다. 혼자 살아도 잘 챙겨 먹는 모양이었다. 밥을 안 치다가 울컥했다. 엄마가 직장에서 늦게 올 때마다 우섭이 밥을 지어 먹었다. 김치에 참치를 부어 바글바글 끓인 찌개를 냄비째 놓고 서로 앵간히 먹으라며 숟가락을 부딪히던 순간이 떠올랐었다. 우섭이는 가리비 넣은 들통을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생선 비늘을 팍팍 긁어 배를 가르고 껍질을 벗겨 회를 두툼하게 떴다. 초고추장에 한 점을 찍어 내 입에 넣어주었다.
상큼한 회맛이 입안을 채웠다. 정말 맛있다. 너도 먹어. 그의 입에도 넣어주었다. 우섭이는 내 입에 넣어주려다가 자기 입으로 가져가며 장난을 쳤다. 나이를 먹었어도 장난기는 여전해 그간의 세월을 걷어내는 듯했다. 가리비가 입을 벌리자 싱크대에 걸어놓고 쏟았다. 나는 향이 진한 가리비를 집어먹으며 회 뜨고 남은 돔으로 매운탕을 끓였다. 양념을 꺼내주는 대로 넣고 팔을 띄우니 싱싱한 생선 기름이 노랗게 떠다녔다. 별스런 양념은 없어도 입에 착착 감겼다. 식탁에 김치며 밑반찬이 놓이고 가리비 초무침과 윤기가 자르르한 밥과 매운탕 냄비가 올려졌다. 기도 안 할 끼가? 네가 해. 우리 순금이 밥 잘 먹고 살 좀 찌게 해주세요. 아멘. 우섭이가 다정스레 으쪼렸다. 언제 울컥했나 싶게 밥을 많이 먹었다. 우섭이는 앵간히 먹으라고 짜고 난다며 내 숟가락을 쳐댔다. 그도 옛날이 퍽이나 그리운 모양이었다. 매운탕을 데워 술을 마셨다. 3년새 병으로 돌아가신 우섭이 부모님과 우리 엄마 안부를 물어가며 주거니 받거니 했다. 나는 술이 약한 탓에 얼굴이 붉어지고 숨이 차서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뒷문을 여니 비바람에 산대나무가 서걱거렸다. 추녀 밑엔 흰 수선화가 꽃망울을 맺은 채 늦겨울 비에 떨고 있었다.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수선화에 뿌려진 비를 훔쳤다. 키가 작네. 응달이라서 무릎 담요를 가져와 등을 덮어주다. 그래도 꽃은 필이라 하며 그가 함께 쪼그리고 앉으며 내 머리를 감싸 안았다. 낮에 하던 손길이 아니었다. 어찌 사노? 왜? 별거 했는데 서로 엇맞았다. 너도 알다시피 딸내미 때문에 노력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걔는 만나는 사람이 있겠지 뭐. 나 이혼하려고. 왜? 그 남자하고 사는 게 지옥이야? 이혼하고 어쩔 건데. 나도 몰라. 너라도 잘 좀 살지. 너라도 잘 좀 살지. 순금아. 머리를 감쌌던 손이 내 얼굴을 돌렸다. 눈앞에 그의 입김이 훅 닿았다. 거친 입술이 내 이마를 찢고 눈물이 괴는 속눈썹을 핥았다. 자극받은 눈물이 얼어 터진 수도관처럼 흘렀다. 양손으로 훔치고 혀로 핥으며 순금아를 연발했다. 딸꾹질 같은 울음이 그의 입속으로 건너갔다. 뜨겁고 부드러웠다. 그토록 갈망했던 그와의 첫 키스였다. 바람결을 타고 온 빗방울이 두 얼굴 틈으로 흘렀다. 긴 포옹에 몸을 맡겼다. 나를 사랑할 수는 없었어? 정말 궁금해서 물었다. 순금아 알았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땐 이미 시내를 책임져야 했는기라. 책임을 져? 네가? 내가 죽일 놈이었다. 너를 예전처럼 대할 수 없는 데다 너를 지켜줄 자격도 없었는기라. 몸이 떨려왔다. 우섭이가 나를 꼭 안고 들어갔다. 지발 울지 마라 순금아. 네가 울모 내가 더 죽을 것 같은기라. 나는 남은 술을 마셔버렸다. 그게 뭐가 어쨌다고. 누가 너더러 걔를 책임지라 했니. 걔는 양다리를 걸쳤다고 이 멍청아. 안다고. 기가 막히네. 그 남자가 나한테 왔었다. 시내를 데려갈 수 있게 도와달라더라. 나더러 시내를 포기해달라고. 그 남자가 나를 어떻게 알았겠냐. 영악한 시내 짓이지. 와 시내 가시나가. 와 나한테 말 안 했는데 이미 너는 시내 집으로 가서 오지 않았잖아. 말할 기회도 주지 않았잖아. 두 번째 찾아왔을 땐 술에 취한 채였다. 둘이서 술을 마셨는데 위로가 길었어. 그 남자의 고통이 내 고통이었을. 그가 인사불성이 돼서 여관까지 데려다 주러 갔다가 나도 술을 먹은 터라. 고마해라. 그 자식이 내 멱살을 잡아챘어. 놔라 그랬는데도 안 된다고. 그만하라고. 응? 나한테 네가 없다는 걸 그때서야 실감했어. 역겨운 안주 냄새가 내 입속에 남았을 땐 될 대로 되라 싶더라. 우섭이는 양손으로 내 어깨를 흔들다가 뒷문을 벌컥 열고 담배를 피웠다. 비 묻은 바람이 담배 연기를 물고 들어올 때 분노를 다스렸다. 야, 이 빙신아. 와, 그놈하고 술을 마셨는데. 응? 시내 가시나가 보낸 줄 몰랐어. 조심했어야지. 그만한 것도 혼자 판단이 안 서드나. 응? 뭐가 될 대로 되라 싶었는데. 응?
내 전부인 줄 알았던 너를 잃었으니까. 네가 찾아오지 않을 때부터 너를 빼앗긴 게 아니라 이런 거였다고. 그래 맞다. 내가 죽일 놈이다. 우섭이는 나를 끌어안았다. 그의 탄식 섞인 호흡에 내가 같이 흔들렸다. 눈물이 그의 스웨터를 적셨다. 순금아, 이제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면 안 되겠나? 이제라도. 나는 머리가 아프고 핏줄이 터져나갈 것 같아 더 울 수도 말할 수도 없었다. 술기운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화장실 문턱에서 토하고 말았다. 티셔츠를 벗고 머리를 처박은 것 같았는데 잠들어 버렸던 것 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니 그의 헐렁한 티셔츠에 추리닝 바지가 입혀져 있었다. 내가 부스럭대자 돌아보지도 않고 우리 순금이 속풀이로 북엇국을 끓인다고 했다. 그의 긴등이 편안해 보였다. 다가가서 허리를 끌어안고 등에 얼굴을 비볐다. 얼마나 안고 싶고 묻히고 싶었던 등인지. 그도 기다렸다는 듯이 돌아서며 키스를 했다. 내가 손을 뻗어 가스레인지 불을 껐다. 마당으로 나왔다. 소금기 머금은 겨울 수선화가 무더기로 펴 있었다. 청초하고 사랑스러웠다. 우단에 털을 잡은 듯 잎사귀도 초록이 짙었다. 그가 허름한 의자를 가져와서 나를 안았다. 수선화가 너무 예쁘다. 순금아, 이제 여기서 같이 살자. 그럼 우섭이 수선화로 살아볼까? 농담 아니다. 신혜와 끝나지 않았잖아. 딸도 있고. 아니다. 끝냈다. 딸내미는 별 문제고. 내가 미심쩍게 웃었다. 상대가 신혜인 이상 별 문제일 수는 없지. 우섭이는 신혜를 어디까지 믿는 것일까? 정리하고 올기지? 이제 뒷북 인생은 안 살려고. 다시 시작하는 게다. 우리는 나도 그러고 싶어. 대문을 뒤흔드는 소리가 났다. 그가 대문을 넘겨다보고 당황해하며 돌아보았다. 대문 열어. 순금이 가시나 여기 왔지? 빨리 열라고. 신혜가 악에 받쳐서 철대문을 발로 차댔다. 여기 올 일 없을 건데. 왜 왔니? 그만 가라. 아직 우리 이혼 안 했거든. 몰라서 그래. 나는 이미 끝낸 기라. 당신만 끝냈지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대문 열어. 나는 안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끌고 나왔다. 대문에서 맞서던 그가 놀라며 달려왔다. 순금아, 안에서 좀에만 기다려라. 퍼뜩 보내고 들어갈 꾸마. 응, 아니, 그러자. 나도 지금 가려고 했어. 순금아, 지발, 대문 열어줘. 우섭이를 밀치고 내가 대문을 활짝 열었다. 뱀같이 독이 오른 신혜가 소리를 질렀다. 야, 네가 들락거릴 집은 아니지. 너도 우리 집 네 마음대로 들락거렸다. 아, 뭐라고 이게. 우섭이 신혜를 막아서지 않았다면 내 머리채는 묵정밭에 풀 뽑히듯 했을 것이다. 또 보자. 우섭아, 겨울 수선화도 잘 키우고. 시동을 걸자 우섭이 마지못해 물러섰다. 신혜가 다가오며 씩씩거렸으나 눈길도 주지 않았다. 우섭이에게 사랑의 바다를 떠올리며 손을 흔들었다. 신혜를 유령처럼 대할 수 있는 넉살이 아니라 나도 나이를 먹긴 먹었어. 룸미러에 두 사람이 보였다. 신혜가 우섭이에게 닥달을 하는 것 같았다. 마음 떠난 사람 놔주지 않는 신혜의 마음은 뭘까? 신혜에게 문자가 왔다. 또 보자라니. 너 경고하는데 우섭이 근처에 얼씬거리거나 전화라도 하면 간통죄로 쳐넣을 줄 알아. 차를 세우고 문자를 보냈다. 너답지만 나에 대해선 신경을 꺼라. 내가 그를 만나든 전화를 걸든 내 맘이니까. 내 인생에서 신혜를 지우기로 하고 전화번호를 지웠다. 집념처럼 해치우던 과제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된 것 같았다. 봄이 가까웠는데 눈발이 날렸다. 카디건 앞선을 모으며 소파에 앉았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나니 왁자한 시장 골목을 지나온 듯했다. 남편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남긴 같은 사랑의 레퍼토리를 읊어대느라 출장이 잦았다. 핸드폰 단축키 1번을 누르려다 멈췄다.
남편은 단축키 1번의 의미만큼 내 인생의 중요한 사람이었을까? 남편이라는 대상이었을 뿐 무의미했다. 단축키 1번을 지웠다. 이제 내 인생에서 단축키 1번은 B번이다. 그 자리를 누군가가 들어서기 전까지 내 삶은 또 얼마나 치열해야 할까? 액정을 닫고 남편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눅진한 목소리다. 여보, 이제 나하고 사는 거 그만하셔도 돼요. 응? 서류는 제가 준비했어요. 들어오는 대로 처리하세요. 무슨 소리야, 이혼하자고? 왜 이혼을 해? 원했던 거 아니에요? 누가? 내가? 우리 그만 살까 했던 남편의 말은 떠보기였나? 정신을 차려야 했다. 남편은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 남편에게 나는 성욕을 채우기에 만만한 숨쉬는 기구에 불과했다. 이제야 짐승 같은 밤의 수렁에서 벗어나려 한다. 부부라는 잠금 장치가 내 저항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런 줄 아세요? 남편의 제스처 몇 번은 받아줘야 하겠지. 너무 방심했다. 예상은 빗나갔다. 남편의 냉정한 음성 메시지는 소름을 끼치게 했다. 내가 우섭이를 찾아간 것도, 우섭이와 밤을 보낸 것도 알고 있었다. 남편의 뒷조사에 쾌재를 부를 큰 증거를 던져준 셈이었다. 합의 이혼은 물 건너간 듯 법정 싸움이 된다면 여성 편력을 증명할 단서가 없다는 게 문제였다. 남편은 내가 밤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비웃을 것이다. 무섭도록 내 몸의 언어를 잘 안다. 정말 고통뿐이고 묻는다면 어쩔 것인가. 남편의 노련함에 길들여진 몸이 부숴버리고 싶을 만큼 혐오스럽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날 아무 일도 없는 듯 내 몸에 손을 댔다. 이러지 말아요. 격투기를 하듯 주먹이 날아왔다. 부러진 이에 혀가 걸렸다. 학대받는 동물처럼 옆구리가 펄썩 뛰고 머리통이 밟혔다. 저항할 수가 없었지만 부러진 이를 물고 오늘만 견디자. 죽지 않으면 자유라고 비명을 삼켰다. 몸의 감각이 무뎌졌을 즈음 남편은 생애 마지막인 것처럼 욕정을 풀고 잠이 들었다. 나는 만신창이로 짓밟혔으나 죽음에서 빠져나온 영혼처럼 자유로웠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가방을 싸는 손길이 바빠졌다.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합격 통보라도 받을 것처럼 기다렸다. 남편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물밑 작업은 계속될 것이기에 잠잠한 나날이 불안했다. 외국 출장을 핑계로 법원 출석 연기를 거듭하며 날짜를 끌었다. 서로의 귀책 사유로 넌덜머리가 나도 이혼은 쉽지 않았다. 무엇을 원하는 걸까? 어이없게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는 통보를 해왔다. 단호하고 분명하게 거절을 했다. 그때서야 이혼을 해줬다.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 무력감에 빠졌다. 그날이 그날인 채로 2계절을 보냈다. 보다 못한 지인이 갤러리의 일자리를 알선해 주었다. 좋아했던 일이라 이내 일에 심취해갔다. 전 남편이 키가 크고 이국적인 젊은 여자와 함께 갤러리에 왔다. 일부러 나에게 보여주려는 듯이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가슴이 쿵쾅대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태어난 척 목례를 했다. 그는 밤의 악마 같은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처음 만났을 때의 선한 눈빛에 옅은 미소까지 지었다. 여자가 화가 나면서 대관에 대해 물었다. 사무적으로 설명을 했다. 서로를 기대듯이 걸으며 그림을 감상하던 여자가 밖으로 나갔다. 때를 맞추어 그가 내게로 다가서며 이름을 불렀다. 순금아.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뒤로 뺐다. 얼굴을 들이밀며 사랑했었다고. 너만은 진심이었다고 했다. 나는 조소를 보내려다 말고 멈칫했다. 그의 눈은 언제나 나를 속였지만 또 속을 만큼 진지했다. 저 모습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속절없이 속을까. 그럴 거야. 순금아. 여자의 구두 소리가 들리자 자리를 옮겨 그림을 보는 척했다. 호흡이 멎을 것 같던 순간이 지나갔다. 여자가 함께 있어서일까. 이제야말로 다 끝났다는 안도감에 진정이 되었다. 우섭이에게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시내와의 인연이 그토록 질긴 것인지, 되돌려지지 않는 인연에 지쳐버렸는지, 그날의 다짐은 뭐였을까? 야속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기대가 계절병처럼 기웃거렸다. 관람객들이 뜸한 시간대에 맞추어 점심을 먹으러 나가려던 참이었다. 역광으로 비치는 빛에 머리가 희끗하고 개량 한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얼굴은 선명치 않으나
고개를 모로 치켜드는 모습이 우섭이었다. 왔구나. 예전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긴 해도 쑥스러워하는 미소는 그대로였다. 서울에 왔다가 네가 여기 있다 하길래 갤러리 근처 식당으로 갔다. 둘 다 말도 없이 순두부찌개에 밥만 열심히 먹었다. 저녁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일어섰다. 오후 근무 내내 마음이 들떴다. 평상시 같지 않게 관람객들에게 필요 이상의 친절을 베풀었다. 허드렛 일을 끝내고 커피숍으로 갔다. 그가 여전히 시골티를 내며 앉아 있었다. 그의 설핏한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다. 횟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주위를 흐르는 적막감에 둘 다 또 말이 없어졌다.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아빠. 하는 소리가 들리자 나중에 한다며 끊었다. 이유를 알고 있기도 한 것처럼 표정을 감추었다. 딸인가 본데. 봤지. 그래 이따가 하면 된다. 많이 컸겠네요. 했는데 너무 오래 걸렸지. 내 데리러 왔니? 집 열쇠 꾸러미 여기 있다. 내려올 때 갖고 오니라. 어부마누라 되기 싫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말일까. 계절병처럼 기웃거리던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그날의 다짐을 곱씹으며 기다리지 않았나. 갑작스런 상황이 현실이 아닌 듯 망설였다. 그가 옆으로 와서 앉았다. 이제부턴 네가 백희를 잡아야 된다. 알겠지? 양식장 망치모 우린 밥벌이는 끝장인기라. 나 외엔 안중에도 없고 그래야 밥 먹고 살 건데. 콧등이 시큰해지려 해서 잔기침을 했다. 예전처럼 한 손으로 내 머리를 감싸 안아 가슴에 묻고 한참을 있었다. 더는 나를 놓지 말아줘. 영원히 수선화가 시들지 않으리라. 보고 싶지. 그의 품에서 사람 냄새가. 집 뒤란 산 대나무 서걱거리며 귓속을 채우는 듯했다. 이제야말로 우섭이의 수선화로 살 수 있을까. 원땅에 터잡은 겨울 수선화처럼 얼굴을 만지고 목을대를 쓸었다. 굳은 살이 박힌 그의 손바닥이 따뜻했다. 집 열쇠 꾸러미를 주고 간 지 3달쯤 되었을까. 그가 몹시 곤혹스러워하며 전화를 했다. 다시 연락할 때까지 아무것도 묻지 말고 자기를 믿고 기다려 달란다. 열쇠까지 받았으니 그 정도도 못 기다릴까. 2달이 지나자 불안감이 확인을 부추겼다. 갤러리도 그만둔 터라 그가 보고 싶기도 하고 불안감도 떨칠 겸 내려가 보기로 했다. 신혼여행 가방을 싸듯 잠옷을 싸고 젊은 부부들처럼 커플티도 준비해서 새벽같이 출발을 했다. 우섭이 동네가 가까운 읍내시장에 들렀다. 내가 좋아하는 달래 한 소쿠리와 흰색 장화 2켤레를 샀다. 둘이서 같은 색 장화를 신고 바다에 나갈 생각을 하니 미소가 절로 번졌다. 그가 집에 없다면 장화 2켤레를 문간에 가지런히 놓아두고 달래 삶고 저녁밥을 지으리라. 놀래어주고 싶은 마음에 동네 입구에 주차를 하고 장화 2켤레만 들고 들어갔다. 대문이 열려 있었다. 숨바꼭질하듯 얼굴을 빼꼼히 들이밀었다. 그가 휠체어를 밀고 나왔다. 휠체어에 털모자를 쓰고 눈이 쾌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시내였다. 빼앗기듯 장화가 투둑 떨어졌다. 휑한 눈으로 나를 밀어내는 시내. 아파서도 우섭이를 잡고 있는 시내. 나는 돌아섰다. 저들의 인연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라는 걸까? 아무려면 저 모습은 아니지 않나. 차를 몰고 동네를 빠져나왔다. 백미러에 그가 보였다. 더는 달려오거나 손짓을 하지 않았다. 그곳이 내게 다가올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였다. 구부러진 길 저편으로 그가 일몰처럼 가라앉았다. 손발에 감각이 무너지며 힘이 빠졌다. 현기증이 나더니 핸들에 엎드려졌다. 클락션 소리가 울렸다. 숨이 멎는 순간의 심전도 소리처럼 무심하게 길게. 작품 해설입니다. 최승미 작가의 겨울 수선화라는 작품은 지나간 첫사랑에 대한 미련과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한 여자의 처절하면서도 애틋한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소설의 도입부는 주인공 순금이 오랜 시간 가슴에 품어왔던 남자 우섭을 만나러 가는 길에서 시작되는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설렘보다는 지난날의 상처와 오기 그리고 묘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습니다. 순금에게 우섭은 어린 시절 한 집에 살며 남매처럼 지내던
각별한 존재였으나 친구인 신혜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우섭을 가로채 가면서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아픈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순금은 신혜에게 우섭을 빼앗겼다는 패배감과 모멸감을 안고 살아가며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만 그녀의 남편은 외도와 폭력을 일삼는 파렴치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남편의 폭력과 무시 속에서 순금은 더욱더 과거의 우섭을 그리워하게 되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며 그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마산으로 향하는 길에서 순금은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비참함을 교차하며 떠올리는데 이는 독자로 하여금 그녀가 왜 그토록 우섭에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지를 납득하게 만듭니다. 우섭에 있는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모습으로 재회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여전함을 확인합니다. 우섭은 굴 양식업을 하며 혼자 살고 있었고 순금은 그와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며 잠시나마 고단한 현실을 잊고 평온함을 느낍니다. 갓 잡아올린 해산물로 밥상을 차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은 마치 그들이 오래된 부부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소박하지만 따뜻한 행복을 보여줍니다. 특히 비 내리는 밤 뒷문 밖 응달에 핀 겨울 수선화를 보며 우섭이 순금을 위로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장면은 이 소설의 절정이자 제목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겨울의 추위를 견디고 피어난 수선화처럼 그들의 사랑도 모진 시련을 겪었지만 여전히 살아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신혜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위기를 맞는데 신혜는 여전히 우섭과 이혼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순금을 몰아세웁니다. 우섭은 신혜와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말하며 순금에게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순금은 그 말을 믿고 서울로 돌아와 남편과의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이혼 소송을 마무리 짓습니다. 남편의 폭력과 협박을 견뎌내며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된 순금은 갤러리에서 일하며 우섭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어느 날 우섭이 서울로 찾아와 집 열쇠를 건네주며 함께 살자는 약속을 남기고 떠났을 때 순금은 드디어 겨울 수선화처럼 자신의 사랑이 결실을 맺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우섭에게서는 연락이 없고 불안함을 느낀 순금은 다시 마산으로 향합니다. 그녀는 우섭과 함께 신을 하얀 장화 2켤레를 사들고 꿈에 부풀어 우섭의 집으로 가지만 그곳에서 그녀가 목격한 것은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병색이 완연한 신혜를 우섭이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섭은 아픈 신혜를 버리지 못한 채 책임감이라는 굴레 속에 갇혀 있었고 순금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사랑이 들어설 자리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얀 장화를 떨어뜨리고 뒤돌아서는 순금의 모습과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우섭의 모습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비극을 극대화합니다. 작가는 이 결말을 통해 사랑이라는 감정이 현실의 무게와 도덕적 책임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섭이 신혜를 선택한 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연민과 책임감이었겠지만 그로 인해 순금은 다시 한번 좌절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클락션 소리가 심전도 소리처럼 들리며 이야기가 끝나는 마지막 장면은 순금의 마음이 죽어버린 것 같은 절망감을 청각적으로 표현하며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작품 전반에 흐르는 바다의 이미지와 겨울 수선화라는 소재는 춥고 시린 현실 속에서도 피어나는 사랑을 상징하지만 끝내 봄을 맞이하지 못하고 다시 겨울 속으로 침잠하는 주인공들의 운명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이 소설을 읽으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사랑의 타이밍과 인생의 얄궂은 장난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순금과 우섭이 서로를 그토록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는 항상 회방꾼이 있거나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이 존재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 신혜의 욕심과 질투가 그들을 갈라놓았고 중년이 되어 다시 만났을 때는 병든 아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읽는 내내 순금이 남편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나 깊어 보였기에 그녀가 우섭과 함께 남은 생을 행복하게 보내기를 간절히 응원했습니다. 남편의 폭력을 견디며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그녀의 독한 마음과 살고자 하는 의지가 인상 깊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갤러리에서 전 남편을 우연히 마주쳤을 때 당당하게 대처하는 모습은
그녀가 더 이상 과거의 약한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어 통쾌함마저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말부에서 휠체어를 탄 시내를 보고 발길을 돌리는 순금의 심정이 너무나 처절하게 다가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만약 내가 순금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조용히 물러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랑이고 상대방 역시 나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단지 아픈 사람에 대한 도리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우섭의 선택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미운정 고운정이 든 아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아무리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이었다 해도 매몰차게 버릴 수 없는 게 사람의 도리일 것입니다. 작가는 이러한 딜레마를 통해 사랑이 단지 두 사람만의 감정 노름이 아니라 관계와 책임 속에 얽혀 있는 복잡한 것임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